안녕하세요 여러분, 갈릭입니다.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시면은 2024년 책, 영화 이런 스토리 모음집이 있어요. 기록용으로 제가 읽었던 웹툰, 책, 영화, 드라마 다 거기다가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올해 가장 재밌게 봤던 책과 영화를 하나씩 뽑아서 순위를 매겨보자 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개수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올해 문화생활을 조금 안 했나 봐요. 그냥 다 얘기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 본 모든 웹툰, 소설, 영화, 드라마를 리뷰해보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 혼자 나불나불 되는 그런 영상이 될 예정이고요. 제가 봤던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책이나 영화나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까 싶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서 순서대로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제가 타임라인에 책인지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2024년 첫 웹툰인데요. 바로 입학용병이라는 웹툰입니다. 네이버 웹툰이고요. 내용은 비행기 추락사고로 이 주인공이 홀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는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용병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세계관에서 거의 최강 살인병기급으로 싸움을 잘하는 거죠. 이제 한국에 가족을 찾아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렸을 때 생이별한 여동생도 만나고 그렇게 평범한 고등학생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살아온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 각종 위험에 노출되면서 벌어지는 액션 웹툰입니다. 재밌어요. 제가 164화까지 10시간이 걸렸다고 했는데 그걸 1월에 봤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213화까지 나왔더라고요. 아마 중간에 한번 휴재를 한 건지 뭔가 제 생각보다는 진도가 안 나가 있었어요. 브이로그를 보면 로판 얘기를 가장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액션 웹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좋은 게 고구마가 없고 시원시원해. 주인공이 제일 짱센 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멋있고 그림체도 제 스타일이고 답답한 게 없어요. 얘가 짱세니까 그냥 오면 해결돼. 이 1년 사이에 전개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데까지는 진짜 재밌었어요. 이거 완결 날 때쯤 한번 정주행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거의 이틀 내내 이것만 봐야 될 것 같은데 쉬는 날 몰아서 뭔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드라마인데요. 바로 선산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고요. 6부작이고 이거는 주인공 김현주가 안 친했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작은아버지의 선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그 선산이 값어치가 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처리해야 될 게 많은 와중에 작은아버지가 살해당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선산 그 유산이 내 거라고 말하는 친척도 나타나고 이러면서 벌어지는 미스테리 스릴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블로그에 트렁크 리뷰를 쓰면서 이 드라마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좀 불쾌한 드라마라고 했었어요. 기분 나쁜 드라마. 그때 그 글을 쓸 때는 제가 이제 트렁크를 막 보고 난 직후여가지고 좀 불쾌한 감정이 좀 많이 치우쳐서 쓴 글이고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 근데 봤을 때 뭐야? 라고 하긴 했었어요. 선사는 3, 4화까지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 사건, 그 모든 비밀 속에 있는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좀 불쾌했어요. 그게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박 뭘까? 사실 이게 아니면 말이 안 되는데 요걸 하면 또 선을 너무 넘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두루뭉실하죠? 근데 비유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마땅한 비유가 없었어. 하여튼 그렇고요. 트렁크보다는 재밌었어요. 일단 3, 4화까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부터 실령님이라는 만화책인데요. 일본의 순정 만화입니다. 정말 재밌게 봤어요. 이거는 집을 잃은 한 여자애가 어떤 버려진 신사의 주인이 되면서 그 신사를 섬기는 여우, 요괴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로맨스가 이렇게 싹 트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체가 제 스타일이고 여우, 토모에가 잘생겼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북으로도 전권을 소장하고 있고 실물책으로도 전권을 소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 만화에 대한 저의 진심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만화책 중에 하나가 후르츠 바스켓이거든요. 1, 2년에 한 번쯤은 정주행하고 싶은 만화랄까? 지금까지 6번은 넘게 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지금 보면은 좀 지나치게 몽글거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적당히 유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순정도 있고 좋습니다. 오늘부터 실령님도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유일하게 소장한 만화책들이죠. 그래도 저는 후르츠 바스켓이 조금 더 재밌다만 이 만화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너무 길지 않고 딱 깔끔하게 끝나는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제가 작품을 좋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분량이거든요. 너무 많으면 안 돼. 가볍게 읽기 좋은 분량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녀 배달부 키키입니다. 봐야지 해놓고 계속 미루던 애인데 올해 봤어요. 이거는 지브리 영화고 마녀 주인공인 키키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옆 동네 배달부로 일하면서 사는 일상 내용입니다. 내용도 귀엽고 잔잔해요. 뭔가 큰 사건이나 갈등은 없어서 살짝 심심하기도 한데 색감이 예쁘고 귀여운 영화입니다. 근데 제가 재밌게 생겼는데 왜 안 봤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남자 캐릭터가 별로 안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울이나 하쿠 같은 캐릭터면 제가 진작 봤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워요. 키키가 더 아까워. 그리고 5번째는 바로 내 남편과 결혼해줘입니다. 올해 초에 인기몰이를 했던 드라마죠. 도파민 터지는 막장 드라마인데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이거는 남편과 베프에게 이제 크게 당하고 살던 여자 주인공 박민영이 회귀하면서 이들에게 복수하고 잘 살고 거기서 또 로맨스가 싹 트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4인방 배우들이 다 연기도 잘하고 멋있었어요. 남자 주인공이 그 4명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렇게 팍 하는 박력이 부족하달까? 시청자 입장으로 좀 몰입이 방해됐던 요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남자 주인공의 턱살이었습니다. 다른 배우들은 진짜 관리가 엄청 잘 됐었어요. 특히 그 극 중에 박민영 캐릭터가 원래 암 환자였다가 건강해지는 모습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암 환자였을 때는 진짜 말랐다가 건강해지면서 진짜 조금 살이 차오르면서 딱 그 캐릭터에 딱 맞는 그런 외적인 부분으로도 엄청나게 노력한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 주인공은 누워있거나 혹은 이렇게 키가 크니까 이렇게 내려다볼 때 자꾸 턱살이 자꾸 너무 보이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하고 주변에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그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다 턱살 얘기에 공감을 하더라고요. 2%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6번째는 바로 밤에 피는 꽃인데요. 2024년에 가장 좋았던 작품입니다. 드라마. 이거는 이제 15년차 과부 여주인공 이한이가 낮에는 과부로서 이제 서방님의 납골당? 하여튼 그걸 지키고 밤에는 이제 담을 넘어서 실종된 자기 친오빠의 비밀도 파헤치고 또 힘든 사람도 도와주고 이러면서 그 와중에 존잘 종사관과 엮이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1등입니다. 제가 배우 이종원을 진짜 좋아하긴 하지만 그게 순위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제가 1순위로 꼽은 이유는 가장 기승전결이 좋았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뭔가 억지스러운 서사 없고 억지로 눈물 짜내는 것도 없고 막 너무 질척이는 연민이나 막 절절한 미친 사랑 이런 것도 아니어서 좋았어요. 뭔가 유쾌하고 가벼우면서도 감동도 있고 산뜻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12부작이어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12부작 드라마거든요. 대부분의 드라마가 16부작이잖아요. 근데 저는 모든 드라마가 12부작이었으면 좋겠어요. 16부작 드라마들은 뭔가 그 분량 때문인지 반드시 중간에 이렇게 질질 끄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항상 고비가 10화, 11화 이때쯤 되면은 하차할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6부작에서 12부작을 가장 선호합니다. 코믹, 액션, 로맨스, 사극을 보고 싶으면 추천드리는 드라마입니다. 한이 언니가 매우 사랑스럽게 나오고요. 이종원은 말할 것도 없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드디어 책이 나왔네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짧은 단편소설이고요. 아일랜드의 되게 유명한 작가 클레이 키건의 소설입니다. 그 작가의 전작 맡겨진 소녀를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이것도 읽었는데 1980년도에 일어난 수녀원의 여성 및 아동 착취 사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입니다. 그때 당시 피해자만 1만 명이 됐던 되게 그 아일랜드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은 수녀원으로 석탄 배달을 하는 남자인데 뭔가 우연히 이 수녀원의 그런 어두운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하는 갈등과 결정 이런 거에 관한 소설입니다. 이 작가의 책 2권 다 읽었는데 둘 다 주제에 비해서 담백하고 잔잔하지만 뭔가 큰 울림이 있다고 느꼈었어요. 맡겨진 소녀가 조금 더 임팩트 있긴 해요. 그것도 짧으니까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둘 다 되게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둘 다 짧아서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8번째,
러브몬스터라는 소설인데요. 이건 한국 소설이고 약간 이것도 막장 드라마 같은 소설이에요.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이 벌리는 일에 대한 소설인데 아무래도 도파민이 좀 도는 내용이라서 초반 몰입감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묘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거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그림이 술술 그려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소설 안에 수영장이 계속 나오는데 소설 다 읽어갈 때쯤에는 뭔가 내 머릿속에 그 소설 속 수영장이 들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지나치게 막장이어가지고 나중에 끝으로 갈수록 좀 피곤해져요. 그래서 마지막 10% 분량을 읽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뭔가 막 피곤해 이러면서 안 펼쳐보다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다 읽자 해가지고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9번째는 몸값이라는 단편 영화인데요. 이건 15분짜리 아주 짧은 영화예요. 짧지만 굵고 강렬합니다. 너무 짧은 영화라서 사실 줄거리를 소개하기보다는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극적인 주제라서 좀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뭔가 연출이라던가 전개라던가 마지막 반전 이런 게 전 사실 알고 봤는데도 너무 재밌었어요. 10번째는 큐어라는 일본 영화인데요. 제 친구는 이거 되게 재밌게 봤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막 재개봉도 했던 영화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재미없었어요. 사랑도 희망도 꿈도 없는 그런 어두컴컴한 내용인데 이렇게 보고 나서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특이한 소재이긴 해가지고 특이하고 기분 나쁘다 라는 평을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연애 직업의 발견이라는 책인데요. 요거는 뭐 제목 그대로 엔터 업계에 있는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엔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읽어봤는데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로도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한번 훑고 참고만 하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 취업에 관심이 있다고 해도 뭐 책을 사서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는 것을 추천. 12번째 위험한 욕망이라는 이것도 일본 영화입니다. 저 일본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하는데 가끔 정말 이렇게 잉스러운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 큐어는 뭔가 취향 차이라고 그냥 내 취향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위험한 욕망 이거는 그냥 좀 이상했어. 뭐 줄거리를 얘기하려고 해도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옴니버스 영화인데 다 별 내용이었고 약간 뇌절입니다. 이 영화를 골랐던 이유는 이시하라 사토미가 그 포스터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름도 위험한 욕망이고 뭔가 포스터도 좀 뭐 재밌겠는데 하고 봤는데 뭐 포스터나 아무런 관계 없어. 이시하라 사토미가 보고 싶으면 다른 것 화보를 찾아보던가 그녀가 나온 다른 재밌는 드라마를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마슐. 요거는 구독자님이 추천한 병맛 코믹 판타지 애니인데요. 재밌게 봤어요. 판타지 배틀 애니예요. 마법학교에 마법을 쓰지 못하는 헬스 중독 남자아이가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 마법학교에서 오직 피지컬로만 마법을 이겨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줄거리만 들어도 좀 병맛이죠? 웃겨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하나씩 보기 좋습니다. 저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속죄라는 책인데요. 이 속죄 어톤먼트, 영재가 어톤먼트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바탕으로 한 영화 제목이 어톤먼트예요. 원래 영화가 제 인생 영화거든요. 제 인생 탑5 안에 드는 영화입니다. 조 라이트 감독 작품들 다 좋아해서 다 봤는데 그중에서도 어톤먼트가 으뜸이다. 그리고 보통은 영화랑 책이 있으면은 책이 훨씬 재밌다고 느끼는데 이거는 둘 다 너무 훌륭해요. 왜냐면 영화의 영상미가 진짜 압도적으로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 영화를 먼저 봐서 그 반전을 알아버려서 그런지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제가 마지막 장면을 보고 진짜 너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충격이 책을 읽을 때는 없었으니까 그런 점은 좀 덜했죠. 그리고 책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서 속도 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 영화에서 그 소설 속의 묘사를 정말 디테일하게 잘 잡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읽으면서 진짜 감탄했어. 진짜 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만큼 묘사도 엄청나게 디테일했고 다만 영화에서는 비교적 좀 짧게 지나갔던 부분이 책에서는 굉장히 길게 담겼거든요. 물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어서 그렇지만 이제 영화는 그 사건 이후로의 초점을 많이 맞췄다면 영화는 그 사건을 너무나 길게 담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지루했다. 그래서 속도가 더 안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책은 정말 명작이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건 두꺼워요. 이 작가의 책 다른 책도 읽어봤는데 그 책도 조금 진도 빼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 좀 작가 스타일이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막 묘사가 막 엄청 자세해요. 그래서 그런 듯. 15번째, 바로 선제였고 디어입니다. 올해 4월은 정말 선제 때문에 행복했다고 할 수 있죠. 이거 봤던 사람들은 정말 다 변우석한테 빠졌었어. 많은 분들이 서사가 진짜 미쳤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도 16화였고 가면 갈수록 답답하고 좀 질질 끈다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라고 해야 되나? 하이라이트? 그 부분이 막 엄청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최선도 아니었던 것 같고 약간 아쉽다. 하지만 죽어가던 내 연애세포를 아주 살려준 아주 설레이는 드라마입니다. 재밌었어요. 16번째, 킬러들의 쇼핑몰. 요거는 디즈니 드라마고요. 킬러 삼촌을 둔 주인공이 이 삼촌, 이동욱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온갖 킬러들의 표적이 되는, 그래서 그들과 싸우면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액션 드라마인데요. 액션이 좋기는 했는데 스토리가 조금 허술하다고 느껴서 기대했던 것만큼 재미지는 않았어요. 이제 극 중에 이동욱이 엄청난 킬러로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킬러라는 설정인데 그에 비해서 약간 무능하다. 계속 뭔가 좀 호구 같고 좀 무능하다. 특히 양아치 일진 고딩한테 붙잡힌 주인공을 이 이동욱이 구해주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고딩이랑 싸우다가 칼에 손이 베어요. 좀 어이없었어요. 제일 가는 킬러인데 고딩이랑 싸우다가 다쳐요? 네? 약간 그런 허술한 점들?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이동욱 배우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깝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생각난 건데 그 이동욱의 액션 연기도 막 보통 액션 드라마들을 보면은 배우가 진짜 막 날렵하고 막 표정도 이렇게 이글이글 살아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좀 힘들어 보여요. 액션 할 때. 표정이. 그래서 약간 그 부분도 카리스마가 조금 감소했다. 디스한 것 치고 놀랍게도 시즌2가 나오면 볼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동욱의 분량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17번째 다음 영화는 Night and Day라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인스타에 클립이 떠가지고 궁금해서 찾아본 영화인데 그냥 굉장히 티피컬한 톰 크루즈 주연의 액션 영화입니다. 킬링타임용으로 좋아요. 뭐 여기에는 크게 코멘트가 없어요. 뭐 크게 뭐가 이상하다라는 것도 없었지만 엄청 임팩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밌다? 그 18번째 구의 증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2024년에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소설에 식인이라는 주제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너무 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거는 이 이야기의 후킹 요소일 뿐인 것 같고 소설 내용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좀 슬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불운했던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너무 안타깝고 짠해. 가장 짠한 소설. 그리고 이것도 짧아가지고 후루룩 읽기 좋습니다. 되게 몰입감이 미쳤어요. 19번째, 탈주. 이재훈, 구교환이 주연인 이재훈이 탈북하는 영화입니다. 연출이나 몰입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구교환 배우로 이 영화로 처음 봤는데 이거 보고 덕질 시작했잖아요. 저는 영화 볼 때 뭔가 스토리나 영상미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뭔가 끝까지 보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그 배우의 연기라고 생각해요. 뭔가 표정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배우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배우가 몇 있는데 일단 저의 최애 배우 키라 나이틀리, 그리고 니콜라스 홀트, 티모시 샬라메, 아오이유, 벤 휘쇼, 라이언 고슬링, 킬리안 머피, 나탈리 포트만 등등이 있습니다. 한국 배우도 많은데 제가 외국 배우들 덕질을 진짜 오래 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구교환님 연기도 좀 그랬어요. 계속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걸 좀 유심히 보게 되는 재밌었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 떴던데 시간 나면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20번째, 파묘. 요거는 제 스타일 아니었습니다. 뭔가 오컬트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서운 영화는 그 실체, 그 무서움의 실체가 잘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대놓고 이렇게 나와버려가지고 좀 2부부터 재미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뭐 다른 것과 별개로 남자 무당 이도현 멋있었다.
그리고 21번째, 괴수 8호. 액션 애니입니다. 평범한 아저씨가 어떠한 계기로 괴수가 몸에 들어가가지고 지구를 침략하러 온 괴수와 맞서 싸우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거는 진짜 일단 액션이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봤던 애니 중에 액션이 손에 꼽을 정도로 진짜 공을 되게 많이 들였구나 하는 게 티가 나는 액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 괴수가 엄청나게 세가지고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 어디 가서 꿀리지 않아. 그 괴수가 싸울 때 정말 짜릿하고 시원시원하고 통쾌한 맛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이건 개인적인 감상인데 그림체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리고 왜 주인공이 아저씨일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왜 미소년이 아닌가? 애니에서조차 자꾸 잘생긴 걸 찾아서 조금 민망하고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나인걸. 그 다음 22번 길복순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구교환이 나온다고 해서 본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이때 구교환 덕질을 좀 하면서 그 배우가 나온 작품을 좀 봤거든요. 배우 전도연이 킬러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액션 영화인 것 치고 놀랍게도 액션이 좀 허접합니다. 저는 주연 배우들보다도 조연 배우들의 액션이 훨씬 더 멋있었어요. 그리고 스토리도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른 리뷰를 봐도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로 나왔어야 됐을 것 같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해서. 이것도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네. 넷플릭스 좀 아쉬워요. 예전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뭔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막 믿고 보는 작품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뭔가 재밌을까? 과연? 좀 후기를 기다려볼까? 이렇게 되는. 23번 모가디슈. 이것도 구교환이 나온다고 해서 봤습니다. 뭐 사실 비중이 큰 역할은 아니지만 나온다고 해서 봤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이거는 1991년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모가디슈에서 동반 탈출한 남북 외교관들의 실화를 다룬 영화인데요. 다들 연기를 진짜 잘했고 특히 조인성이 영화에서 막 화내면서 기선제압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통쾌했어요. 저 화내는 연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배우입니다. 24번 크로스. 황정민, 염정아가 부부로 나오는 코믹 액션 영화입니다. 염정아가 경찰, 황정민이 가정주부로 나와서 그 부분이 좀 재밌었고요. 근데 이것도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좀 재밌는데 좀 가면 갈수록 B급 느낌이 살짝 나요. 자꾸 넷플릭스 디스하게 되는데 전 넷플릭스 특유의 입이 떡 벌어지는 반전 그 연출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너무 폼을 많이 잡고 호들갑 떠는데 그거에 비해서 알맹이가 없는 느낌? 근데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습니다. 약간 부부 액션이라는 점에서 아주 살짝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랑 비슷한 느낌. 25번 무례한. 이거는 제가 2024년에 가장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이것도 봐야지 했는데 뭔가 좀 다크한 느낌이 들어서 좀 미루게 됐던 영화거든요. 뭔가 전반적으로 밑바닥 인생 플러스 우울 막 이런 게 깔려 있어가지고 막 유쾌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갓도연 언니 여기서 연기 너무 잘했어요. 너무 멋있었어. 그 눈썹 하나 움직이는 거 보려고 여러 번 돌려봤어요. 캐릭터를 정말 찰떡으로 소화하셨다. 그리고 결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여운을 남기는 결말. 그리고 다음 26번 굿걸 배드걸. 이거는 올해 가장 노잼 소설이 아닌지. 빌드업만 잔뜩 해놓고 시리즈물이라서 결론도 안 났어요. 그리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막상 까보면 별거 없다. 시리즈물이지만 두 번째 책 안 읽을 겁니다. 실망스러웠고요. 애초에 제목이 왜 굿걸 배드걸인지도 모르겠고 별로. 비추천. 27번째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 도서입니다. 이거 제가 광고했던 책이죠.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때 소개해드릴 때도 말했지만 굉장히 솔직해서 공감성 수치가 느껴질 때도 있고 뭔가 미치듯한 공감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한 성인 여자의 성장기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솔직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정말 너무 솔직해서 그게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28번 전란. 넷플릭스 영화입니다. 쏘쏘했다. 29번 월드워즈. 이것은 여러분 제 최애 좀비 영화입니다. 진짜 한 5번 본 것 같아요. 스토리도 미쳤고 연출도 미쳤고 브래드 피트도 미쳤어요. 사실 제가 그렇게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영화는 가끔 생각날 때마다 봅니다. 주기적으로. 특히 초반에 좀비가 딱 등장하는 그 연출이 너무 멋있습니다. 그때 몰입이 확 되면서 와 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여기 로맨스 요소는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냥 좀비 액션 영화여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브래드 피트는 어떤 여배우랑 붙여놔도 정말 케미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비단 이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 그 파트너 배우와
케미가 너무 좋아. 이 영화에서도 와이프랑의 케미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중간부터 여정을 같이 하는 여군이 있는데 그 여군과도 케미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막 둘 사이에 싸움이 있거나 로맨스가 있다 이건 아닌데 그냥 뭔가 케미가 좋아. 그래서 제가 그거 왜 그럴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면 뭔가 브래드 피트가 상대 역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 같아요. 막 여자 막 이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에 대한 연민이 되게 많은 듯한 느낌이랄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브래드 피트의 연기를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0번 하울. 명작이죠. 말할 것도 없는. 제가 이 월드워즈 하울 이거를 그때 마켓 이벤트로 만든 스크런치 만들면서 봤거든요. 둘 다 제가 많이 봤던 영화들인데 재봉에 집중해야 되니까 화면에 계속 보지 않아도 되는 영화들을 본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울을 한 번 더 봤고 한 5번? 주기적으로 보는 영화입니다, 이것도. 사실 원래 최애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정말 오랫동안 제 지브리 최애 영화였는데 이번에 하울을 보면서 근데 하울도 진짜 만만치 않게 명작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울은 그리고 잘생겨서 좋습니다. 31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브리 최신작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브리 영화들은 유명한 순으로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토토로 이런 영화들은 압도적으로 재밌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작품들은 덜 재밌었어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지브리 영화들을 다 짬뽕 시켜놓은 것 같은 영화다라는 평을 진짜 많이 받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그 새 너무 비호감이라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계속 나오더라고요. 생긴 것도 좀 별로고 그리고 성격도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 유감. 32번 호밀밭의 바나나. 이거 영화고요. 영미문학 대표작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의 탄생 비하인드 영화입니다. 이 작가의 인생을 담은 영화죠. 니콜라스 홀트 좋아해서 봤고요. 내용은 사실 기대 안 하고 그냥 홀트 연기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냥 내용은 그냥 이 글 쓰는 작가의 삶? 글을 너무 좋아하는 작가의 잔잔하고 고집스러운 삶? 엄청난 갈등이나 휘몰아치는 드라마 이런 건 없는데 근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연기가 좋으면은 내용이 별거 없어도 그냥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영화도 조금 그랬습니다. 33번 영원으로 사는 삶 도서입니다. 최근에 소개하기도 했죠. 올해 가장 저에게 큰 영감을 준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가가 1년 동안 영원으로 살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어가는 여정을 담은 책인데요. 유럽에서 시작을 해서 영원으로 살기 위해서 농장에서도 일을 하고 히치하이킹도 하고 히피들이랑 어울려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요. 돈이 없어서 시작한 프로젝트이지 지만 환경운동적인 또 영적 성장 이런 활동으로 변해가지고 그 변화를 보는 것도 재밌었고 어쨌든 이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현실에선 보기 힘든 사람들이라 그냥 아주 새로운 시각이나 생각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34번 빛이 이끄는 곳으로. 이거는 쏘쏘했던 소설입니다. 어떤 건축가가 이 한 집에 대한 비밀을 풀어나가는 미스테리, 추리 소설인데 좀 밝은 느낌.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게 임팩트 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어거지 같다는 느낌도 있었고 다만 작가의 말인가? 이 책의 비하인드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이 작가분이 실제로 건축가시고 본인이 유럽에 있을 때 자기에게 영감을 주는 집들을 그냥 찾아가서 이 집주인들을 만나서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서 쓴 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집의 히스토리와 이야기가 한 가지로 엮인 그런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하인드가 조금 재밌었다. 그리고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 목이 아프네요. 마지막. 트렁크. 마지막인데 유감스럽게도 올해 최악의 드라마였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고요. 역시나. 이거는 계약 결혼이라는 주제로 서현진과 공유가 계약 결혼을 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 그 속에 트라우마, 과거, 음모, 살인, 로맨스, 현관, 미스테리 다 있어요. 너무 많아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신랄한 글도 쓰고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 블로그 글을 쓸 때나 그거 본 직후에 브이로그 찍을 때는 너무 본 직후여서 그 짜증나는 감정에 휩쓸려서 더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있고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 재밌게 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실망스러웠다.
안타깝게도 올해 마지막에 좀 마음에 드는 작품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트렁크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개였지? 35개를 얘기를 했네요. 그 외에도 웹툰은 몇 개를 더 봤는데 다 로판이었고 이제 완결이 끝나가지고 이제 유료화가 된 웹툰들이라 딱히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로판은 제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기억도 안 나고 올해 본 로판 중에 제일 재밌는 거는 소공녀 민트였습니다. 그리고 완결이 나서 좋았어요. 그리고 올감이라는 웹툰도 재밌었는데 그것도 완결 났고 그건 약간 현관 로맨스, 섹시한 현관이랄까 그렇습니다. 이렇게가 여러분 저희 2024년 작품 모음집이고요. 2025년에는 조금 더 많이 개수를 늘리고 싶어요. 올해는 생각보다 책도 별로 안 읽었던 것 같고 영화도 제가 OTT를 그렇게 다 가입해놨는데 영화도 생각보다 안 본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더 많이 읽고 보고 여러분께 더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곧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